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 이런데요. 혹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볼 자도 있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상반된 행동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성취가 되면 이익을 볼 자는 반칙을 써서라도 조건을 성취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 반칙을 써서라도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반칙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해? 신의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는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 바보 아니죠? 상대방은 뭔가 태도를 취할 겁니다. 상대방은 이런 경우에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겠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때는 조건이 뭐죠? 성취됐다. 이런 걸 주장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익 900점 맞아오면 차를 하나 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차요? 그래, 차 하나 사준다. car or tea 그러죠? 카요, 티요? 티면 안 해버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청나게 공부하던 애들이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하죠. 그러니까 토익 900점 맞으면 카를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좋습니다. 아버지 꼭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네 반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애 4명을 섭외를 하죠. 섭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커닝 연습을 하죠. 어떻게 답이 1번이면 여기, 2번이면 여기, 3번이면 여기, 4번이면 여기를 만지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체 훈련을 하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는 거의 100% 수신호가 맞아. 이제 같은 교실에만 들어가면 되죠. 걔네들 앞에 앉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접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4명이 다 같은 교실에서 봤다. 그것도 앞자리에서 봤다. 제대로죠. 그래서 990점 맞아왔다는 거야. 900점도 아니고 990점. 그럼 아버지 어떡합니까? 성적표 가져오죠. 그럼 아버지가 우리 아들 990점 맞았어? 그리고 카를 사줍니까? 안 사주죠? 이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성적표 확 찢어버리면서 네가 임마 네 노력에 의해서 성적 받아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이번에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집체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차를 하나 내 힘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일 시험 보러 가는 날이고 최근에는 아들이 모의고사 보면 950점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내일 시험만 보면 무조건 950점은 나오는 건 따놨어. 마침 얘한테 운이 되는지 시험 보는 장소도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야. 그래서 얘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서 아침에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6시 반에 깨워주세요. 내일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들이? 6시 반에 깨워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반에 깨워 안 깨워? 오히려 조용조용 하라 그러죠. 시끄러워서 깰까 봐. 그리고 몇 시에 깨워? 오후 6시 반에 깨우는 거죠. 아들아 6시 반이다. 아들 눈 뜨니까 오전이야 밤이야? 밤이죠. 아들이 길길이 뜁니까 안 뜁니까? 길길이 뛰면 맞아 죽지. 어디 아버지한테 길길이 뛰어.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 조건이 성취됐네요 라고 주장하는 거지. 왜 길길이 뛰어요? 길길이 뛰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죠. 예, 그래요. 조건이 성취됐다는 얘기는 차를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를 당장 사달라고 하는 거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당장 사달라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정상적으로 시험 봤어도 시험 본 날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제가 제대로 시험 봤으면 오늘쯤 성적이 발표되는 날인데 오늘 차를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즉 제대로 시험 보러 갔으면 성적표 발표일이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날이다 그 얘기겠죠. 성적 발표일 이게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버지네 아버지 그죠?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신의 측을 위반하는 이 행위는 불법행위죠. 그래서 이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냐 아니면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거냐 이건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의제 시점을 한번 볼게요. 의제 시점. 의제 시점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손해배상 청구 이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손해배상 청구인데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따라서 상대방은 이제부터 줄칩니다.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하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즉 양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거 줄쳐놓고요. 이제 조건 중에 가장 조건이 있어요. 자, 요거는 법조문부터 먼저 읽고 칠판에 설명하겠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자, 내가 너에게 차를 하나 사준다. 고마워요. 그렇죠? 그 대신 내 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차를 사준다라고 하는 게 반사회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내 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반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싹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줄칩니다. 이미 성취한 것. 이걸 이제 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성, 이미 성취한 것. 기왕에 성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기성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제3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밑줄 치고 불능이죠. 그게 불능? 그렇잖아요. 이미 성취한 건 뭐라 그랬죠? 기성.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뭐라 그래야 돼? 불능이라고 해야 되죠? 네, 불능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됐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을 그 조건으로 했대. 자, 정지 조건 한번 볼게요. 정지 조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 아닙니까? 이게 정지 조건이고 이게 해제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의 성취가 처음부터 불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조건이 성취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죠? 그럼 영원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야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예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성립했는데 이미 처음부터 조건이 성취돼 있다며. 그럼 여기서부터 무효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할 때부터 이미 성취돼 있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돼야 되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 한번 볼게요. 반대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조건이 성취돼 있다면서요. 그럼 이게 여기 와서 붙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성 조건 했으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 한번 볼까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이 성취된대 안 된대. 안 되니까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유효죠. 이거는 유효고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책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럼 보세요. 자, 정지 조건을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불능 조건으로. 그럼 이게 성취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꾸준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 한번 보세요.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다며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조건 없는 거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조건이 성취되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인데 그럼 여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거 먼저 볼까요? 조건이 성취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니까 끝까지 이렇게 유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란 얘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조건이 성취돼 있다면서요? 그럼 이게 여기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잖아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요. 이건 무슨 수학 공식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깔끔하게 만든 게 있어요. 깔끔하게.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보세요. 뭐라 그랬죠? 네, 불정무 기해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부정한 일을 하면 무효다. 기왕에 했던 것도 무효다. 줄여서 뭐라고요? 좀 쫓아해봐요. 이거 6글자 쓰는 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데. 불정무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다? 무효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도 무효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다? 무효다. 아시겠죠? 불정무 기해무. 그러면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반대는 꺾기 한 번씩 하면 돼. 꺾기. 이렇게 꺾기. 이렇게 꺾기. 이렇게 꺾기. 그럼 반대면 이건 뭐죠? 유효겠죠? 유효. 이것도 유효겠죠? 어떻게 유효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죠. 불정무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능 조건은 길게 늘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불정무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은 뭐예요?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건 문장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불정무 기해무 해보세요. 불정무 기해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고요? 무효. 기성 조건. 지금 뭐 하느냐고 이렇게 안 쫓아와? 뭐 급한 거 있어요? 이거 빨리 적어야 돼? 내가 지울까 봐? 진짜 지워야 되겠다 이거. 네. 불정무 기해무 해보세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도 무효다. 아시겠죠?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니까 그 반대의 조건인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그 반대의 조건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인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옆에다 써놔야 되지. 책 옆에다가 불정무, 기해무 그리고 꺾기 한 번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냥 설명하는데 그냥 설명 안 듣고 적느냐고. 자, 다 적었죠 이거? 불정무, 기해무. 뭐 6글자 쓰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려야 되는 거요? 자, 그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불법 조건을 한 번 더 설명을 볼게요. 불법 조건은 조건이 선풍기 질서를 위반한 경우를 왜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와 그 니은에 보면 갑이 을에게 나와 부첩 관계를 시작하면 주택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증여계약 있죠? 이건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싹 다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예요. 자, 부첩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부첩관계를 끝내면 증여도 끝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첩관계가 끝나면 자르고 증여계약도 어떻게 한다? 해제한다. 그러니까 부첩관계가 끝나면 증여도 해제된다. 그러니까 부첩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증여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인가 차를 하나 주고 집을 한 채 주면서 나하고 첩관계 유지되는 동안만 네 거고 첩관계 끝나면 내 거야 되돌려받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지금 첩관계 종료를 이거는 첩관계 유지 강화할 목적의 계약이잖아요. 첩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그 주택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첩관계가 끝나면 되돌려줘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첩 관계를 유지 강화할 목적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이건 무효인 거예요. 그럼 첩 입장에서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자동차 편안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첩 관계 유지 강화할 목적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효고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실제로.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고. 자, 법정 조건은 원래 조건 아니에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법률 규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조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 하나고 그거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문제 보니까 조건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건 아들이 성적표 꺼내야 되죠. 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머릿속에만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있대요.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야? 법률행위 다 무효야? 다 무효야?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또 불능 조건이 불정 무가 돼야 되죠. 불정 무가 돼야 되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무효가 돼야 된다. 또 5번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게 기한. 기한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한은 두 가지로 나눠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종기.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12월 1일부터 1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가 임대차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가 도래하면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종기가 도래하면 임대차 효력이 소멸하죠?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시기, 종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죠. 비소급이고 이 비소급은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 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합의로도 소급효 정할 수 없어요. 자, 이때 이 시기도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종기도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는데 이건 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확정 기한이죠. 확정 기한. 그럼 불확정 기한은 아까처럼 첫눈이 오면 뭘 주겠다. 첫눈이 오긴 오나요? 언젠간 오지요? 예. 금년에 왔었나요? 아직 안 왔나요? 그럼 언젠가 오겠죠. 언제죠? 그건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오는 눈이 첫눈이죠. 아니요, 내가 본 눈이 첫눈이야? 이제 그런 분쟁은 또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하지만 이런 건 불확정 기한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고 자, 내년도 처음 비가 오는 날까지 써라. 그건 종기가 되겠죠. 내년에 처음 비가 오는 날이 있긴 있나요? 있겠죠. 반드시 옵니까? 네,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써라. 이게 기한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기한부 법률행위 그런 거예요.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건데 기한의 종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죠.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소멸하는 거고 확정 기한은 1월 15일 자, 네 생일이 되면 이건 확정 기한이요, 불확정 기한이요? 확정 기한이에요. 예, 좋습니다. 불확정 기한은 자, 옆집 개가 죽으면 그랬대요. 불확정 기한이죠. 그래요. 옆집 개가 죽으면 개 밥그릇을 니네 집에 주겠다 그랬대요. 이것도 또 개가 죽었다 그러면 또 난리 나겠다 이거. 그죠? 예. 자, 아주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거는 한국 사람도 이거 이해하기 힘든 얘기가 하나 나와요. 볼게요. 법률 행위를 함에 부관으로 정한 사실, 여기서 부관은 조건인지 기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법률 행위 함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면 이는 조건부 법률 행위라 할 수 있고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아니한 때도 변제해야 한다고 해석이 될 때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반대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발생할 때 변제해라 그 얘기죠. 거기까지는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법률행위 했는데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죠. 그럼 그 얘기는 발생할 때 이행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 정지 조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원 말을 이렇게 해놓고도 얘는 밥이 먹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조건 중에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아니한 때도 변제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해라 그런 얘기죠. 아,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도래하는 건 뭐야? 기한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도래하든지 아니면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든지 무조건 변제해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이야? 불확정 기한이죠. 똑같은 말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 뭘로 정했기 때문에 기한.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라면서요. 거기 1번하고 2번은 외국에 간첩 파견할 때 이 용어로 써서 보내면 외국 애들은 절대 이거 해석 못해요. 한국에서 평생 산 사람도 이거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간첩으로 보낼 때 이걸로 써서 보내는 거야. 그럼 외국에서 한국어를 단순히 공부만 한 사람들 있죠?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책을 많이 읽은 여러분도 이해 못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아, 평생 한국에 살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에 또 동의 못하는 거지, 책을 안 읽어서.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드는데 갑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갑이 A한테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데 여기가 이제 지층이고 여기 지하인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15억짜리 건물이에요. 15억짜리 건물인데 지하실 뚜껑을 덮는다. 그러니까 1층 바닥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지하실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1층 바닥 공사를 끝내면 5억을 줄 거고 건물이 완성이 되면 5억을 줄 거고 마감 공사가 끝나면 5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5억 받으면 되는 거죠. 아, 건설 도급 계약 좋습니다. 근데 갑이 착공할 돈이 없어요. 착공할 돈이 없으니까 을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친구야, 나한테 얼마만 빌려줘? 3억만 빌려줘. 3억 어디다 쓸 건데 요거 내가 공사를 해서 착공을 해서 1층 바닥 공사 끝나면 5억 받아서 너 줄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공사가 계속되는 한 언젠지는 모르지만 1층 바닥 공사는 끝나긴 끝나죠. 이건 확정기한이야, 불확정기한이야? 불확정기한이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 해지가 돼버렸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도급계약이 계속 유지가 돼서 1층 바닥 공사 끝내면 기한이 도래한 거죠. 아니, 공사 계속돼서 바닥 공사 끝내면 기한이 도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급계약이 해지가 되면 기한 도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 기한 도래 불능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자, 기한이 도래하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든 이 돈 갚아야 돼, 말아야 돼? 그 얘기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거야. 이게 친구한테 3억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1층 바닥 공사 끝나서 5억을 받았다. 그럼 돈 갚아야 되죠. 아, 또 갚기 싫어, 돈은? 우리 체질이 안 맞아요, 돈 갚는 건?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데 도급계약이 해지가 돼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3억 빌린 거 안 갚아요? 그때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때요. 언제 1층 바닥공사 끝난 때를, 그렇죠?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그렇다는 얘기는 1층 바닥공사 끝내서 5억 받았다, 그 얘기죠. 발생한 때는 당연히 3억 갚아야 되겠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급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럼 더 이상 공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억 빌려온 거 띄어먹어요? 그때 갚아야 되죠. 하여튼 돈 갚는 얘기만 나오면 서로 안 갚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1번, 2번 판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1번 판례도 다시 보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이건 정지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요. 근데 후반부 보면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공사를 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제해야 된다고 해석이 된 때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이거잖아, 이거.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해석이 2번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는 대체적으로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 그런 정도면 됩니다. 거기 넘기시고요. 기한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을 했다. 즉 12월 1일이 됐다. 첫눈이 왔다. 이런 게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거죠. 그럼 거기에 152조에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그리고 2번에 있는 기한 도래의 효과, 양쪽 가로 2번 절대적으로 비소급이죠. 그렇죠? 찾으셨어요? 양쪽 가로 2번?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가. 기한의 비소급표는 절대적이다. 당사자가 합의로 소급표 특약을 해도 소급표를 소급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급표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도 기한 도래 전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기대권, 희망권이 있겠죠, 여기도. 아까 조건 성취 전에도 기대권, 희망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 제 154조에 기한부 법률행위도 일반 규정에 의거 그런 얘기를 안 써 있고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148조와 149조는 기한부 법률행위에도 적용하겠다.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기한부 법률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 도래가 미정인 동안에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보존, 상속 다 할 수 있다. 담보 제공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용 규정이 있을 때는 준용 규정은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154조의 148조와 149조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한이익이야.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하죠. 기한이익. 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한이익이다. 기한이익. 자, 기한이익.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1,000만 원 빌려갔어요. 1,000만 원 빌려갔는데 무이자부로 빌려갔다고. 무이자부.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이자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년 동안 쓰기로 했다고. 그럼 1년 기한 동안 여러분은 아무런 이자 없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걸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매월 차임을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2년 동안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매월 차임을 받을 기한이익이 있죠. 2년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이 있죠.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기한이익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 채권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 경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무상임치야. 무상임치는 창고에다가 자, 제가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제 창고에다 맡겨요. 맡기면서 2년 동안만 좀 보관시켜줘. 그러면서 얼마야? 라고 하니까 제가 뭐래요? 에이, 그냥 가라. 뭐 2년인데 뭐 그까짓 거 발음도 좋구만 2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맡아주기로 했다고. 공짜로 맡아주기로 했다고요. 그럼 그 2년 기간 동안 여러분은 이 물건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잖아. 2년 동안 맡겼으니까. 그럼 저는 2년 동안 의무만 있지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럼 기한이익은 이때 물건을 나중에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 아니냐고. 채권자, 채무자는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요, 채무자요? 달랠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요, 채무자요? 달랠 거,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채권자예요, 임차인이 채권자예요? 임대인이 채권자예요?
쌍방이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달라 그럴 채권이 있죠. 그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채권자야. 하지만 사용수익권에 있어서는 누가 채권자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 보세요.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도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매수인도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죠. 목적물 소유권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 아닙니까? 그럼 채무 보세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채권자 채무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임치는 맡긴 사람이 받아 나중에 되돌려 받을 권리만 있지 줘야 될 의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거기는 채권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상임치에 있어서는 채권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이 무상임치는 임치인과 수치인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을 창고에다가 야 물건 좀 하나 맡기자라고 한 거야. 물건을 맡기는데 무상으로 맡겼다고요. 무상. 그럼 무상이었다. 그럼 무상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은 갑에게만 있죠. 을은 기한이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유상이었다. 그럼 둘 다 기한이익 있죠? 그렇죠? 유상인 경우에는 얘는 얘한테 뭐 달라고 그럴 이익이 있어. 잘 보관하라고. 을은 갑에게 매월 보관료 달라고 할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임치가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자고. 돈을 여기다가 5천만 원 빌려줬어. 1년 동안 쓰라고. 이게 무이자,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이자였다는 거야. 무이자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은 얘만 갖는 거죠. 빌려줬으니까. 이자부의 경우에는 이자부는 쌍방이 모두 기한이익을 갖는 거죠. 그 돈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물건 사용수익과 관련돼서 보자고. 물건 사용수익이요. 2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수익하도록 했다. 자, 공짜로 사용수익하는 걸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돈 주고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사용수익 가지기로 했대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누구만 기한이익이 있어요? 을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기한이익이 있죠. 요 세 개만 알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 얘는 맡기네죠. 맡기네니까 얘는 뭐죠? 임치인이야. 임 맡겼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요. 수치인이야. 받았다. 쪽팔리는 사람이 아니요. 아시겠죠? 이 질문하신 분 있어요. 왜 쪽팔리는 사람이 나오냐고. 수치를 당하고도 거래해야 되냐고. 그거 아니라고. 보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는 무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 대주. 여기는 빌린 사람은 소비 차주. 자, 여기는 사용대차죠. 그러니까 여기는 빌려준 사람 사용 대주, 빌린 사람은 사용 차주. 그럼 여기는 임대차는 빌려준 사람은 임대주 그러면 안 되지. 임대인이지 여기는. 그죠? 뭐요? 임대인. 여기는 임차인. 아시겠죠? 요거 골라낼 줄 알아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가 기한이익을 갖는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 근데 얘네들 이름이 잘 익숙치 않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름이 익숙치 않은 건 제가 암만 얘기해도 안 돼. 이건 암기해야 돼. 그럼 이쪽으로 와갖고 칠판 보지 말고 이쪽으로 쫓아와서 돈을 빌리는 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이야. 빌려준 사람은 소비 대주, 빌린 사람은 소비 차주. 그렇죠? 자, 물건을 돈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임대차. 빌려준 사람이 임대인, 또 빌린 사람은
임차.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한 이익을 갖는 사람이 누구죠? 쌍방.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기한 이익을 갖죠. 임대인도 기한 이익이 있고 임차인도 기한 이익이 있잖아요. 공짜로 물건을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 사용대차. 사용대차. 다시 한번 쫓아해 볼게. 사용대차. 예, 사용대차. 사용대차에 있어서는요, 1년 동안 공짜로 쓰기로 했다죠. 빌려준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 사용대주. 빌린 사람은 사용차주. 그럼 기한이익이 누구에게만 있죠? 사용차주에게만 있죠. 아시겠죠? 이제 적응됐다 어느 정도.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이익 갖는 사람은요, 쌍방 모두. 그럼 소비대주, 소비차주. 소비대주, 소비차주 둘 다 기한이익이죠? 예, 그래요. 자, 무상임치에서는 누구요? 기한이익 갖는 사람? 임치인. 유상임치에서는 쌍방이죠. 그러면 임치인과 누구? 수치인. 자, 요거는 따질 줄 아는데 임치인, 수치인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처음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냥 잊어버려도 관계없어. 다음번에 금방 나와요. 또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사람 뇌가 한번 이렇게 해서 딱 스크래치 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안 잊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한이익 갖는 자,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소비차조, 사용대차에서 사용차조,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이자부, 임대차, 유상임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임의규정이야.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기한은 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냐면 기한 이익은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거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서요.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면서요. 달리 정하는 과정에서 지들도 헷갈리네. 지들도 헷갈려갖고 기한이 누구를 위해서 정해진지 분명치 않다는 거지.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없으면 누구 도와줘야 돼? 채무자 도와줘야 돼? 채권자 도와줘야 돼? 채무자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한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여기서 임치인이 1년 동안 맡기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야 내가 물건 가져갈게 창고 딴 사람한테 빌려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 5천만 원 1년 쓰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야 내가 갚을게 라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상임치였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물건 찾아가겠대. 그럼 나머지 기간 6개월 동안 그거 어떻게 해? 6개월 동안 임치 안 되면은 수취인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접근 방식이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틀려. 기한이익 갖는 사람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런데 기한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익 갖는 자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아 그럼 된 거예요. 기한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손해배상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기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는데 뭐 한다고? 손해배상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기한이익 포기 거기에 이 니은 보셔야 돼요. 니은.
기한 이익이 쌍방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에 기한 이익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손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 도래와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아시겠죠? 기한 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건 뭐냐면 돈을 제가 빌려왔어요. 무이자로 6개월 동안 쓰기로 빌려했는데 지금 4개월째 됐다고. 아직 2달 더 써도 되죠? 근데 제가 오늘 그랬다고. 기한이익 포기합니다. 그 말은 오늘 갚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냐고. 6개월이 지나면 돈 갚아야 되죠. 6개월 동안 빌 쓰기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기한이익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오늘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기한 도래와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거야. 기한이익 포기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기한이익 포기의 효과는 기한이 도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나오죠. 예? 거기는 법조문보다는 우리 해설을 밑에 보세요. 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한이 남아있어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갚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먼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것도 우리가 그냥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줘요. 빌려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놓고 저당권 설정을 안 해준다야. 저당권 설정 안 해주면 우리 나중에 돈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죠.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한 거야. 그렇잖아. 거래 안전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이때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야 즉시 갚어 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즉시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기한까지 또 기다려줄 수도 있죠. 저당권 설정 안 해준다니까. 안 해주면 야 즉시 갚어 하지만 야 빨리 저당권 설정해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너그럽게 기다려주면 끝까지 갈 수 있겠지만 얘가 즉시 갚어 그러면 어떻게? 기한 도래한 거하고 똑같잖아. 기한 도래 효과가 발생해 버리죠. 두 번째는요. 담보는 제공했어요. 담보 제공했는데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띄어다 팔고 있어. 그럼 잘못하면 2억의 가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때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야 STOP 하든지 야 너하고 거래 못하겠다 즉시 갚어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즉시 갚아야 되죠.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갑이 아니 기한 남았잖아 라고 떼굴떼굴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 그랬다고? 즉시 갚어.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도 갚아야 된다 그 얘기죠.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채무자가 파산할 때 얘가 파산.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경제활동할 수 없는 자가 돼버렸죠. 그럼 파산관제인이 얘 모든 재산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지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다라고 해도 채권 변제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산재단에 가입해서 배당 요구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한 도래, 즉시 변제 청구해야 된다고. 저 아직 3년 남았는데요.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3년 후에 줄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남았어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특약으로 정했다는 거야. 특약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만약에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얘가 진짜 이자를 2달 이상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어떡합니까? 너 안 되겠다 야 즉시 변제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기다려줄 수도 있죠. 야 한 달 더 여유 줄 테니까 그때까지 꼭 갚어. 그 다음 달에도 한 달 더 여유 줄 테니까 꼭 갚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더 기다려줄 거야? 즉시 변제 청구할 거야? 즉시 변제 청구할 거예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당장 청구할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하면 또 변제해야 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기한이익 상실하는 건 아니네. 채권자가 봐주면 그냥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채권자가 못 봐줘, 저 같은 사람이면 즉시 변제 청구해버린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얘는 무조건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변제 청구하면 갚아야 되죠. 변제 청구하면 갚아야 되고, 변제 청구하면 갚아야 되고, 결국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채권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형성권하고 비슷하죠. 거의 형성권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상실 사유가 그 밑에 보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 여기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다 마찬가지야. 물건을 띄어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채무자가 보증인을 두들겨 패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 그 왜 저 술이나 잘 사줘야지 두들겨 패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켜? 이런 경우에도 인적 담보 가치가 떨어졌죠. 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파산했다. 중요한 건 4번이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특약은 지금까지 보면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즉시 변제 청구하면 변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형성권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죠. 추정한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럼 채권자가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면 채무자는 기한 남았다고 떼굴떼굴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이 남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밑에 이제 2번, 3번에 설명이 있는데,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면 군소리 말고 변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여기에 보니까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답 섰죠, 바로 그냥 벌떡 서 있죠. 지금 손까지 들고 이런 정도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 붙였대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겠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건 한 글자로 뭐예요? 불이죠. 불. 그게 정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불정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권리 취득하려는 아들이 성적표 뒷주머니에서 꺼내야 되죠.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있다. 됐습니까? 아직도 어려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관과 소멸시효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